정치권은 독대냐 아니냐 이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정 협의체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의사 출신이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예, 오늘 또 본회의가 열리고 국회가 어수선하네요, 항상. 예.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화로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뭐 의원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예. 자, 일단은 뭐 의료 상황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소아응급학과 이제 전문 의뢰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들하고도 지금 최근에 간담회도 열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빨리 정상화되는 걸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직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사직하게 된 게 이 갈등 직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근간부터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 나오는 여러 안들이 실효성이 없고 너무 급진적인 부분도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계속 현장 이야기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정부 인식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개혁이 완수되고 균형점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 대란도 지금 현장에서 있지 않는다,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병의원도 문을 많이 열었고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도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 너무 부각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경증 환자들은 또 이제 1차 진료기관 이런 데로 가니 오히려 정상화 과정에 있다. 조금 진통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현 시점이 의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다른 정부에서 제시한 이유보다 우리나라가 이제껏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큰 질문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솔직하게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 으로서 우리 국민이 계속 누릴 수 있으려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 개혁 자체에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만 지금 이 사태는 그 방향성의 틀림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던 핵심 의료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이상 배울 가치가 없다고 한순간에 파악하게 만든 그 잘못되고 왜곡된 방향이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실상 이번 추석에도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던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대국민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마치 억지로 이용을 막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을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어떤 부분에서 개편이 필요했던 것도 맞지만 정부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 때문에 국민들을 아무 설득이나 설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갑자기 비용과 같은 이런 공포적인 요소들로 이용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로 인해서 다행히 잘 지나가게 된 결과를 정부가 옳았기 때문에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예의가 맞는가. 저는 그 점이 참 실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음성 먼저 듣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 접합, 조기 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의 가장 핵심을 의사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의사수를 장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응급실이 있으면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환자도 있지만 그 배후 진료라고 해서 전문의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제 수술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전문의들이 부족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 거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예전에 근무할 때 소아청소년과였으니까 예. 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15세 미만의 소아 진료를 요하는 소아의 인구 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는 2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OECD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세부 진료 그리고 최종 진료를 볼 수 있는 전문의의 비중 그리고 수는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아이가 두 배였고 전문의가 절반이었고, 즉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로 적은 숫자로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그때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왜 이제 와서야 발생했겠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동료들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 지금은 긴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배웠던 영역인데 실제로 소아진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동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서 지금의 구질적인 시스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그 외의 사회문화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어느 정도의 숫자를 더 뽑아야 있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멀쩡하게 돌아가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외의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정부도 의사 수만 뽑아가 더 늘려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필수 의료 패키지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필수 진료에 대한 어떤 수가도 조정을 하고 이런 것도 담겨 있는데, 일단 의사 숫자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 이거를 이제 OECD 회원국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멕시코하고 공동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3.8명인데 여기에 2.6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의사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조금 굉장히 독특한 제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보건복지부 주장은 의사수 부족하다. 그러니까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원님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OECD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보려면 그 통계의 나머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의 접근도가 어떤지, 의료의 결과, 의료의 질이 어떤지를 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단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와서 이것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표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나머지의 지표들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 숫자가 특별히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산주의적인 의료를 유지하고 있거나 동구권에 있는 국가들 혹은 유럽식의 사회주의 의료를 표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의료를 공공재로서 공무원화해 두었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지만 수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7명이니까 2.6명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비슷하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증가 속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전체 중에 의사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태, 현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경과하면 활동의사 수 기준으로는 OECD의 평균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의원님 개인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의사들마다 좀 입장이 달라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의협에서는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 3,000명도 많다. 지금 이렇게 연마다 3,000명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의사 교수님들이나 의대 교수님들은 그래도 소폭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걸 동결해야 된다라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니면 진짜 의협 주장처럼 좀 줄여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양쪽의 주장이 둘 다 참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이며 앞으로 연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고갈이 눈앞에 온 건강보험 시스템을 우리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갈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 우리가 10년 혹은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장성, 어느 정도의 접근성, 그리고 지역과 공공의료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재정을 투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으로 발전할 의학 기술, 신의료라던가 신약이라던가 신수술 기술과 같은 것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숫자 하나만 추산을 하겠다는 것은 늘리자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줄이자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고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출산율 반등은 당장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건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국가가 가고자 하는 의료의 방향이 자유주의적 방향인지 혹은 국가가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 후에야 의사가 됐건 간호사가 됐건 의료기구가 됐건 병상수가 됐건 그 추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숫자만 논의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게 너무 뭐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좀 질문을 더 좀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급여가 가능한 예를 들면 피부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는 현상은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있고 네. 하나는 피부과 같은 데서 오는 과도한 수익 뭐 이거는 정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이쪽에 수익을 좀 제한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물론 수가를 정상적으로 OECD 평균 정도로 올린다면 당연히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OECD 평균 수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 OECD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제 규모에서 이 행위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책정되는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정도의 수가까지 많이 올릴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가 인상의 방식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OECD 수가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가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예. 그런데 거기서 100%를 올려도 5분의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수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는 게 의원님은 답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답이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더 넓은 방향으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영역,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생명과 직결된 영역은 어떤 부분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이 기술이 유지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예. 그 외의 것들은 아까 미용이나 이런 시술에 있어서 국가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과도한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영역은 국가와의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1대1의 계약이 성립하는 영역이에요. 사실상의 자영업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 이 영역에는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보다는 보완적인 의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자 입장에도 수요자 입장에도 자율성을 더 많이 허가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면 예. 의료 이외의 모든 산업, 1대1의 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도한 수익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자율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보 재정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네. 뭐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이 어쨌든 전공의를 대체해서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필수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지만 그 수가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건강보험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추산을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문가로서 건강보험료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게 방향이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불필요하게 확장되어 있는 보장성이 너무 많고 이를테면 소아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추진의 경우 뭐 900원에서 1,000원대 초반, 예. 추진의 경우에는 600원 정도를 본인 부담금으로 냅니다. 물론 소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본인 부담금을 너무 줄이게 되면 오히려 의료 쇼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진단이라던가 치료를 믿지 않아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낭비를 조장하게 되는 방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건보 보장성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정도인데 그분들이 의료비 총액의 40% 정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노인 인구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예. 불편하신 곳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는 더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곳간의 바닥이 보인다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 더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아주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장성 강화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케어, 문케어 때문에 보장성이 너무 넓어지고 그래서 건보 재정이 많이 악화됐다. 이거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의견에는 동의를 좀 하시는 편입니까? 문재인 케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정권은 보장성을 확대하고 뭔가를 더 해주겠다는 정책만 냈지 투명하게 건보에 갈 길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정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이 교착 상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걸 아직도 단기적인 일부의 투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건강보험 시스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을 하고 핵심 의료가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보안 의료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24년도에 사직한 전공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영역에 오고자 하는 수많은 예비 의료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수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끔 협조해야 하는 것은 의료계이므로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